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과 처리가 일단 무산됐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어젯밤 늦게까지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물밑 조율을 시도하고 민주당이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 등 독소 조항 철회를 주장하면서 맞섰습니다. 네, 각각의 대안을 가지고 오늘 오전에 여야의 협상이 다시 있을 예정인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다른 법안들만 처리가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여전히 합의가 나오지 않는다면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로 극한 충돌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유효한 기자가 첫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밤 10시를 넘긴 시각, 여야 원내대표가 함께 회의장 밖으로 나옵니다. 어제 하루에만 4차례 만나서 5시간 동안 협상을 벌였지만 기대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 합의는 없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이번 회동에서도 여야가 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예정되었던 본회의는 열리기가 어렵습니다. 어제 오후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민주당 지도부와 비공개 만남을 가진 뒤 국회 안정을 위해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던 상황. 협상에선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과 관련해 민주당이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내놨지만 국민의힘은 규정 자체에 반대하며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회담 직후 양당은 각각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협상하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을 더 수렴한 다음 내일 오전 10시에 회동에서 다시 타결 지을 방안을 찾도록 할 것입니다. 8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늘마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양당의 정면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선 국민만 믿고 가야 한다며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거대 여당의 독주 프레임을 앞세워 피켓 시위를 벌이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등으로 저지투쟁에 나설 방침입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10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합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위축시킨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계속해서 밀어붙여 시행할 경우 앞으로는 정정 보도를 해달라는 청구만 있어도 이를 인터넷 기사에 표시해야 합니다. 보도의 진실성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정정 보도 청구 표시만으로도 문제가 있는 기사로 인식돼 후속 보도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단체는 법안이 처리되면 곧바로 위헌 소송에 나설 예정입니다. 노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 적용됩니다. 법이 시행되면 포털은 정정보도 청구가 들어온 기사에 정정보도 청구 기사란 표시를 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이를 강제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에 모니터링 전담 인력까지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이들 전담팀이 표시 여부를 실시간 점검합니다. 정정보도 청구 기사란 표시는 보도의 진실성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표시가 붙었단 것만으로도 문제가 있는 기사란 인상을 주고 후속 보도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기사에 문제가 있다고 낙인을 찍는 효과가 있어서 원래부터 위원회에 소지가 있는 조항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전담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인력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해 놔서 더욱 이런 부당한 의무를 강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언론 자유를 위한 법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언론개혁과 가짜뉴스 피해를 입는 국민들을 구제하고 언론의 자유를 꽃피우는데 야당도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1인 매체의 주장을 일반화하기도 했습니다. 한 내신 기자는 10년차 이하의 현장 기자들 중 상당수는 취재의 자유, 보도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이 법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한국신문협회 등 언론 7단체는 개정안 반대 포스터를 제작하고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언론단체들은 개정안이 처리되면 즉시 위헌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진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고 열람 차단권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초부터 영변에 있는 원자로를 다시 가동하고 있다는 정황에 대해 미국 백악관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대화가 필요하다는 건데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만난 성김 대북 특별대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보고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Aware of this report and are closely coordinating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on developments regarding North Korea. This report underscores the urgent need for dialogue and diplomacy so we can achieve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지난 27일 IAEA는 북한 영변 핵시설의 원자로가 지난달부터 가동된 정황이 있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냉각수 방출 등 플루토늄 생산과 관련된 징후도 포착됐다고 했습니다. 백악관은 그래도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We continue to seek dialogue with the DPRK so we can address this reported activity and the full range of issues related to denuclearization. 이날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만난 성김 미 대북 특별대표도 같은 맥락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We also, of course, reaffirmed our shared commitment to pursuing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diplomacy, and I look forward to hearing back from the DPRK. 또 인도적 지원 가능성을 비롯한 여러 구상을 나눴다고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다만 IAEA 보고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고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당장 아프간 사태를 수습해야 하는 상황에서 북한 문제가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미국이 대화를 강조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기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와 민간인 대피를 완료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미군의 마지막 수송기가 아프간 현지 시간 30일 밤 11시 59분 카불 국제공항을 이륙했다고 밝혔습니다. 철수 시한인 8월 31일을 불과 1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1년 9.11 테러로 촉발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20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는 막판까지도 로켓포를 발사하면서 테러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가 현지 시간 30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와 일반인 대피를 완료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I'm here to announce the completion of our withdrawal from Afghanistan and the end of the military mission to evacuate American citizens. 미군은 앞서 지난 29일 오전 3시부터 24시간 동안 모두 1,200명을 대피시켰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하루 대피 인원이 12,500명에 달했는데 철수 막판에 크게 줄었습니다. 대피가 본격화된 지난 14일 이후 아프간에서 탈출한 인원은 모두 11만 6,700명입니다. 미국과 동맹국 국민, 미국과 협력한 아프간인들이 대상이었습니다. 아프간에 체류한 미국인 6,000명 가운데 5,400명이 대피를 완료했습니다. 남은 이들 가운데 300명을 탈출을 희망하지만 280명가량은 체류를 원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군 철군 시한을 하루 앞둔 30일에도 수도 카불에서 대여섯 발의 로켓포가 발사되는 등 테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미군의 방어 시스템에 의해서 상당수 로켓 공격이 차단된 것으로 보이지만 모두가 방어됐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ISK가 배후를 자처한 가운데 로켓 발사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민간 차량이 발견됐습니다. ساعت 6 صبح بود که همینجا صدای انفجار شنیده شد که باز وقت آمدیم ساعت را دیدیم و از همینجا شارت کرده بودن فکر میکنیم طرف. 앞서 미군이 지난 29일 ISK의 추가 테러 가능성이 있는 차량 공습 과정에서 민간인 사망자 10명이 발생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철군이 끝났어도 대피를 원하는 이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늘도 0시 기준 1,400명대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1,269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높은 전염력과 빠른 전파 속도로 4차 유행을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늘부터 추석 열차 예매가 시작되는데 문제는 추석 연휴 기간 가족 모임이 허용될지 여부가 사흘 뒤인 금요일에나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온라인으로 차례를 드리고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에겐 먼 발치에서 세배를 드립니다. 지난 설 때 모습입니다. 3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습니다. 당장 오늘로 다가온 기차표 예매도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관계 때문에 움직이기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식구들을 만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부는 늦어도 오늘까지는 방침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금요일로 미뤘습니다. 거리두기에 대한 시행과 또 예방접종을 진행하면서 급격한 증가는 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완이 될 경우에는 또한 급격한 증가가 될 위험성은 항상 상존한다고. 특히 자가격리를 하다 확진된 비율은 32.9%까지 줄었습니다. 새로 감염된 사람 10명 중 7명은 역학조사망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거리두기는 그대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접종 완료 혜택 또는 직계가족 모임을 사적 모임에서 예외로 둬야만 가족 모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족 모임 허용 자체를 놓고 전문가는 물론 지자체들끼리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감소세에 접어든 지역들에선 추석 연휴 이동으로 코로나가 다시 번질까 봐 강하게 반대하는 겁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의견이 하도 분분해서 세부 수칙을 어떻게 바꿀지 구체적인 안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까지 올라갈 접종률까지 감안해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범행을 이어간 연쇄살인범 강모 씨를 두고 경찰 그리고 법무부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끊은 날 첫 번째 피해자의 시신이 강 씨 집에 있던 상황에서 집에 차자는 갔지만 안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경찰은 체포영장이 없어서였다는 해명을 했었는데요. 이 체포영장이 강 씨가 도주를 하고 20시간이 지나서야 접수가 됐습니다. 피해 여성과 함께 있는 CCTV 또 범죄 경력 모두 강 씨가 자수를 하고 나서야 경찰이 확인을 했습니다. 먼저 신아람 기자입니다. 피의자 강 씨가 지난 27일 오후 전자발찌를 끊은 뒤 경찰은 그 날과 다음 날 총 5번 서울 송파구에 있는 강 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피해자 시신이 있던 집 안은 수색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집 근처에 잠복해 있던 법무부 보호관찰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 안에 강제 진입할 권한이 없고 체포영장도 발부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이유에 섰습니다. JTBC가 체포영장이 움직인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려면 필요했다는 체포영장이 법원에 접수된 건 28일 오후 2시쯤입니다. 강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지 무려 20시간이 넘어섭니다. 체포영장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관련 기관들이 기존 관행에 맞춰 움직인 모습도 파악됐습니다. 1차 추적자인 법무부 특별사법경찰은 전자발찌가 훼손된 지 6시간 20분 뒤에야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합니다. 27일 밤 11시 50분쯤입니다. 서울 동부지검 당직실에선 밤이 늦어 내일 오전에야 청구 여부가 결정되니 다시 오라며 돌려보냅니다. 특사경은 다음 날 오전 9시 다시 검찰에 찾아가고 당직검사는 5시간이 지난 오후 2시쯤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법과 절차에 따랐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어땠을까? 서울 동부지법은 18시간 동안 발부 여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강 씨가 자수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집 주변 CCTV에는 강 씨가 도주하기 전 피해 여성과 동행한 모습이 포착됐지만 경찰은 자수한 뒤에야 이를 확인했습니다. 강 씨의 범죄 경력도 자수한 뒤에야 처음 조회됐습니다. 최건호 서울경찰청장은 법적 한계에도 적극적 경찰권을 행사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강 씨가 여성 2명을 살해한 건 전자발찌를 끊기 전날 밤 그리고 자수하기 5시간 전이었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치밀하게 따돌렸습니다. 강 씨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는 법원의 평가가 나왔지만 범행을 막을 정도의 감독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을 때 추적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홍지용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속력을 줄이며 인도로 다가갑니다. 주변을 살피더니 바로 옆 차도에 멈춰섭니다. 운전자가 나옵니다. 전날 전자발찌를 끊어 수배 중이던 강 씨입니다. 강 씨가 차를 세워둔 지 5분 뒤 경찰이 도착해 차 안을 살핍니다. 담배를 사서 돌아오던 강 씨는 경찰을 보자 곧바로 뒤돌아 도망칩니다. 경찰은 코앞에서 강 씨를 놓쳤습니다. 이미 첫 피해자가 나온 뒤였습니다. 강 씨는 사흘 전 밤 10시쯤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시신은 놔두고 여성의 휴대전화는 챙겨 나와 밖에 버렸습니다. 그 뒤부턴 경찰과 법무부의 추적을 피해 렌터카를 타고 다녔습니다. 강 씨는 차를 버리고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도망쳤습니다. 중간에 휴대전화를 버스에 놓고 내려서 좁혀오는 추적을 피했습니다. CCTV상으로 강 씨가 나타난 마지막 장소는 김포공항역이었습니다. 이후 강 씨는 경기도에서 50대 여성을 만나 여성의 차량으로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3시쯤 또다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5시간 뒤 여성의 시신을 차에 싣고 송파경찰서로 가서 자수했습니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첫 번째 피해 여성은 빌려준 돈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 살해했고 두 번째 피해 여성 역시 돈 문제로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강 씨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 씨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운영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법사위원회를 거쳐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노조가 이재명 도지사의 보은 인사로 추정되는 이른바 낙하산 인사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명단에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산하기관에서 함께 일했던 인물들과 2017년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인물 등 90여 명이 포함됐는데 노조는 이 지사 취임 이후 측근 부정 채용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해 명단을 작성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는 송 후보자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무료 변론한 것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공격이 집중됐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적격,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측이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도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사모펀드 측에서 소송을 냈습니다. 홍 회장 측은 지난달 말로 정해진 거래 종결일에 열려고 했던 임시주주총회를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6주 연기를 했습니다. 거래 종결 장소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부산교통공사 노사 간의 임금 협상에서 잠정 합의가 나왔습니다. 노조 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된 상황에서 14차 단체 교섭 끝에 임금 0.9% 인상을 내용으로 한 잠정 합의안을 만들었는데요. 곧 최종 합의안에 노사가 서명을 할 예정입니다. 교섭이 마무리가 된 기아는 노사가 올해 임금 협상 합의서에 최종 서명을 했습니다.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파업 없이 올해는 합의가 나왔는데 10년 만이었습니다. 올해 완성차 업계 임단협 교섭은 현재 르노 삼성차를 제외하고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강원도 철원 지뢰 매설 확인 작업에 투입됐던 20대 육군 부사관이 굴착기에 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굴착기를 몰던 장병이 부사관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났는데 군 당국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장흥에서 5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잠적해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징역 5년을 살고 출소했는데 지난 21일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사라진 지 열흘이 지났지만 행적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기도 분당의 김밥집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고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 135명은 해당 김밥집 본사와 사고가 난 지점 2곳을 상대로 1인당 300만 원씩 총 4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내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이 된 경북 경주시가 함께 선정된 중국 원저우시와 진안시, 일본 오이타현과 교류 사업을 진행합니다. 한중일 세 나라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나라별로 이 도시를 정해서 문화 교류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 먼바다에서 100년이 넘게 불을 밝혀온 소리도 등대가 등대지기가 없는 무인 등대가 됩니다. 무인화 공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등대 시설 내부에는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 공간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프로야구 NC가 지난달 숙소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박성민 등 소속 선수 4명에게 최대 5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는데요. 앞서 KBO가 내렸던 72경기 출장 정지 징계에 이 같은 9단의 징계가 이어서 시행이 되게 됩니다. 대선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오늘 순회 경선 일정을 시작하는데요. 첫 경선 지역인 대전 충남 지역에서 닷새 동안 진행되는 권리당원 투표의 결과가 이번 주 토요일에 나옵니다. 지역별 순회 경선을 거쳐서 10월 10일에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합니다. 어제부터 진행된 HMM 육상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해상노조처럼 파업이 가결될 거란 전망인데 내일 노사 교섭이 예정돼 있어서 파업 전에 타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운행이 되는 코레일 열차 승차권 예매를 오늘부터 할 수 있습니다. 올해까지 사흘 동안 온라인과 전화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창책 좌석만 우선 발매가 됩니다. 오늘은 65세 이상 고령자 또 장애인에 한해 예매가 가능합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7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온라인 게임에 중독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중국 소식 이번에는 알아보겠습니다. 보도국 연결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훨씬 더 줄였다고요? 네, 중국의 18세 미만 청소년들은 앞으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습니다. 금, 토, 일요일과 공휴일에만 허용이 되는데 오후 8시에서 9시까지 하루 1시간씩만 할 수 있습니다. 중국 게임 부문을 총괄하는 국가신문 출판서가 이러한 규제 방침을 발표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3일에는 중국 관영 매체 경제참고보가 온라인 게임을 정신적 아편이라며 비판해 대형 게임주들이 폭락하기도 했는데요. 중국 당국의 강력한 게임 규제책이 발표되면서 텐센트 등 대형 게임 회사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또 최고치까지 갔습니다. 애플의 시가총액 기록이 나왔다고요? 네, 애플의 시가총액이 2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912조 5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8월 미국 기업으로서 처음으로 꿈의 고지로 불리는 2조 달러를 넘어선 지 1년여 만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조금 전 끝난 뉴욕 증시에서 애플 주가는 사상 최고치인 153.1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애플 주가의 상승은 애플의 차기 프리미엄 폰에 유성 통신 기능이 탑재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영향이 컸습니다. 뉴욕 증시는 애플뿐 아니라 기술주들의 상승세가 돋보였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넷플릭스는 각각 1.3% 상승했고 아마존도 2% 이상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15,265.89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브라질에서는 은행 강도들이 인질극을 벌였는데 그 모습이 잡혔네요. 네, 은행 강도들은 경찰의 총격을 피하기 위해서 인질들을 방패 삼아 달아났습니다. 영상에서 하얀색 차량 지붕과 앞쪽 후드에 각각 사람이 묶여 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도주 차량에 매달린 인질들이 최소 10명이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사건은 현지 시간 30일 새벽에 브라질 남동부 상파울루주의 아라사투바에서 발생했습니다. 20명 이상의 강도단이 차량 10대 나눠 타고 최소 2곳의 은행을 털었습니다.
경찰이 용의자 3명을 체포했고 총격전 과정에서 용의자 1명과 이를 지켜보던 남성과 소년 등 3명이 숨졌습니다. 강도들이 달아난 뒤 인질들은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 소송 등에 참여했던 일부 변호사들이 무료로 변론을 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었습니다. 당시 이 지사 측은 공직자가 아니라 개인적 입장에서 진행한 사건이라서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공식 입장을 어제 냈는데요. 지지의 뜻으로 변호사들이 이름을 올린 것이고 민변의 관행이라는 겁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일부 변호사가 무료 변론을 한 건 지지의 뜻을 밝히기 위해 변호인단의 이름을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변호사들이 활동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선 전통이자 관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익적인 부분들과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거나 또는 재판을 받게 될 경우에 지지한다라는 의미에서 변호인의 이름을 올리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앞서 이 지사 측은 JTBC의 입장문을 통해 이 지사가 공직자 입장이 아니라 개인적 입장에서 진행한 사건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주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고 했지만 그 수임료가 무료도 있었다는 것이 보도가 돼서 제 개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어서 어제는 정책 발표 자리라며 정치 현안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현안은 이제 얘기를 안 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네, 정책 발표할 때는 정책만. 네, 미안합니다. 당시 이 지사에게 무료 변론을 했던 송도한 인권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별로 한 일이 없어 돈 받을 생각을 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종의 탄원서 정도를 낸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하지만 국민의힘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지사직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수천만 원 내지 억대의 변호사 비용을 받는 것으로 흔히 알려진 경력의 변호사로부터 무상 변론 받은 것이 드러났고 이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민주당 내 경선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도 무료 변론의 의혹에 당 차원의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가 무료 변론을 받았다면 유무형 경제적 이익에 해당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과 처리가 일단 무산됐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어젯밤 늦게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8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늘 오전 10시에 다시 만나서 최종 담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원내대표가 어제 4차례 만났잖아요.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여러 차례 수정도 하긴 했어요. 네. 민주당에서도 수정을 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진전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허위 조작 보도 이게 이제 핵심인데 고의나 중과실이 애매하다라는 거고 허위 조작 보도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이 좀 완화되더라도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라서 어제도 이제 결렬됐는데 오늘 또 협상을 하긴 한다고 합니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에 대한 것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고 결국 9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게다가 지금 청와대도 상당히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의 생각대로 되지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일단. 네, 민주당이 고의 중과실 추정 원칙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시하기도 했었잖아요. 예. 일단 조금 한 발 물러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일단 워낙 거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았기 때문에 수정안을 낸 건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과연 그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언론사가 징벌적으로 배상하는 게 맞느냐 이런 여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현업 방송 신문 단체들 언론 단체가 다 반대를 하고 있고 또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해외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진보적인 이제 과거의 언론인들도 마찬가지라서 이건 워낙 여론의 부담이 큽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걸 강행 처리하기가 물론 진영 내의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강행 통과시킬 때 대선도 있고 말이죠.
또 이게 기본권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설령 피해자 구제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언론 자유나 기본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공감이 있지 않는 한 만약에 다수결로만 통과시키면은 나중에 상당한 역풍이 불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민주당 지도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침묵을 하고 있어서 뭐 네. 여러 가지 비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같은 상황에서 어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민주당 지도부를 만났고요. 물밑 조율을 시도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었는데 청와대의 입장은 지금 뭘까요? 청와대 입장은 아무래도 신중한 쪽으로 돌아섰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청와대 그 이철희 수석이 국회를 방문하고 국회 방문했다라는 게 뭐 강행 통과시켜라라는 얘기를 하러 오지는 않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 언론 자유를 강조했지만 지금 이 부분은 아무튼 언론 자유와는 좀 상반되는 측면이 많이 있어요. 네. 이 법의 취지가 기본적인 방향이 맞다 하더라도 세부적인 조항이 있어가지고 문제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이 부분을 무조건 이제 그 내부에 언론 개혁에 대한 뭐 당위가 있다 하더라도 아마 현실적으로 통과시키기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상당 부분 완화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이제 여권에서도 나온 얘기가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하자는 네.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간에 언론 해당 당의 단체들도 그렇고 시민사회 공감 이런 것들이 없이는 이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계속해서 밀어붙일 태세인데 만약 그렇게 해서 통과시킬 경우에 역풍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7일 날 재보선 때 그 민주당이 참패했었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른바 입법 독주라는 거 우리가 독주 프레임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죠. 이 내용에 대해서 찬반이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아무튼 이 사회적으로 특히 정치사회적으로 아주 쟁점적인 법안들 아주 민감한 법안이잖아요. 이게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렇게 쟁점적이고 민감한 법안들은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통과되면은 그 부메랑 효과, 역풍은 그건 아마 민주당이 감당해야 될 몫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야의 대선 경선과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오늘 대전 충남 지역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시작하죠. 지역 순회 경선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계속해서 독주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낙연 전 대표가 뒤집기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래서 충청권 특히 이제 과거 역대 대선을 보면 충북에서 이긴 후보가 항상 이겼거든요. 네. 이거 이제 본선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충청도가 첫 경선이기 때문에 지금 권리당원 이제 온라인 투표 시작됐고 9월 4일날 5일날 또 대의원 투표를 한단 말이죠. 순회 경선으로 충청권에서 이제 기선을 잡는 후보가 상당히 그 향후 경선에서 유리할 겁니다 아마. 게다가 충청이라는 지역이 워낙 이제 캐스팅 보터 지역이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여권 주자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여기 진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이낙연 만약 그 전 대표를 좀 큰 차로 따돌린다면 이제 본선 직행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제 측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낙연 전 대표가 이걸 뒤집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충청에서 가늠될 수 있는데. 현재의 전반적인 추세는 조금 이낙연 지사 측보다는 이낙연 전 대표보다는 이재명 지사 쪽이 조금 여론조사에는 조금 우위에 있지 않는가라고 일단 보여지긴 해서 여러 가지 또 이제 변수가 있지 않겠어요? 충청권이 지금 특별히 어느 후보에게 완전히 기울어진 것 같지는 않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켜봐야 되는데 아무튼간에 지금 여러 공약들도 다시 비슷해요. 충청권의 세종 이제 그 의사당 설치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어제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등 다른 정당의 지지층이 여론조사 경선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것이 이른바 역선택 방지잖아요. 이 문제를 놓고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지금 홍준표, 유승민 의원은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윤석열, 최재형 후보 이런 분들은 이제 역선택 방지를 넣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말하자면 이제 중도 확장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일부러 약한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서 홍준표, 유승민에게 지지가 올라갔다는 건데 저는 그건 일부가 아닐까.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은 적이 없거든요. 지난 4.7 재보선 때도 그랬고. 만약에 그 조항을 넣게 되면은 이제 홍준표, 유승민 이제 후보가
결선 투표를 또 넣자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이 경선 룰을 둘러싸고 당내 여러 가지 갈등이 이제 야기된다면 그게 오히려 경쟁력이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당내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특별히 과도하게 특정 후보에게 기울어진 듯한 이런 경선 룰을 개정하는 것은 좀 위험 부담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윤희숙 국회의원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퇴를 받아줄 것이냐 말 것인지를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뭐 서로 다른 입장들을 보이면서 아이러니한 상황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안 된다고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사퇴안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쉬운 문제는 아닌데 25일 날 사퇴 의사를 발표했을 때 윤희숙 의원이 그때 본인은 문제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본인이 문제가 없는데 왜 사퇴를 하는지 일단 모르겠고 도덕적으로 이제 물론 책임지겠다는 본인의 방식이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그게 하나 있고 27일 날 이제 부친의 부동산 투기를 사실상 인정했단 말이에요. 네. 기자회견할 때 윤 의원이. 근데 어쨌든 본인은 그 내부 정보에 대해서 관여한 바 없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핵심이 윤희숙 의원이 KDI 근무할 때 정보가 이제 부친 가족에게 흘러갔는가가 핵심이에요. 여러 가지 핵심 본질 중에서. 그렇다면 이 부분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밝혀지지 않았는데 의원이 사퇴할 이유는 없는 거죠. 아무리 도덕적 명분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건 과도한 주장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으로서도 만약 사퇴를 시키게 된다면 지금 탈당 권유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민주당에. 당장 그대로 보유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국민의힘 의원을 사퇴시키면 명분이 약해져요. 국민의힘에게 도덕적 명분을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도 이 문제는 수사에 맡겨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핵심이 되고 있는 그 윤희숙 의원의 내부 정보 문제 그것이 밝혀진 다음에 사퇴를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도 이 사안을 이런 상황에서 상정한다 하기 쉽지 않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충청도에는 내일까지 250mm 넘게 오겠고 서울, 경기와 강원, 또 전북, 경북에도 많게는 150mm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3, 4도가량 내려가겠는데요. 서울이 24도, 대구가 28도로 예상이 됩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8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최종 담판을 벌입니다. 여야 지도부는 어젯밤 늦게까지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마라톤 협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정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2년 반여 만에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가동한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북한과의 대화를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성김 대북 특별대표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한국 측과 논의했다면서 북한의 회신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와 민간인 대피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2001년 9.11 테러로 촉발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20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는 계속해서 로켓포를 발사하면서 테러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는 추석 때 가족 모임을 허용할지를 정부가 사흘 뒤 발표하기로 날짜를 미루면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정하겠다는 건데 오늘부터 추석 열차 예매가 시작되지만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서 시민들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1,300명대가 예상이 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